자, 국어 B에서는요, 8단원, 삶 속에 흐르는 한국문학의 강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여러분, 8단원은 우리 한국문학, 전통문학, 고전문학 3편을 배울 거예요. 우선 소단원 1은 청산별곡, 그 다음에 소단원 2는 시조, 우리 3편을 배울 거고요. 3단원에서는 홍계월 전이라고 해서 서사문학, 즉 고전 소설에 해당되는 작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산별곡으로 들어가기 전에 8단원에 한번 단원 소개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교과서 346쪽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문학은 한국인이 경험해온 삶의 모습과 감정을 우리말로 표현한 문학을 일컫는다. 이는 문자가 없던 시대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즉 여러분 우리 문자가 창제된 건 조선시대에 들어서서 세종대왕 시절에 한글이 창제되면서 우리의 문자가 생겼고요. 물론 그 전에도 우리가 한자를 빌려와서 쓰긴 했었지만 기록을 할 수가 없었던 그 이전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없던 시대, 그리고 특히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한자를 빌려다 쓰던 시기에도 평민들은 한자를 배워서 기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민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요 같은 거, 혹은 이렇게 어렸을 때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이러면 옛날 옛적 한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옛날 재미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다 입에서 입으로 구전을 통해서 전해진 것들입니다. 자, 그 이후 역사시대 이후로는 문자로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한국문학은 역사적,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변화에 조응하며 개인의 삶을 위로하거나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는 등 고유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한국문학 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단원에서는 대표적인 한국문학 작품을 감상하면서 한국문학의 전승 과정, 도대체 이 문학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또 이 한국문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단원 첫 번째, 청산별곡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보면 청산별곡에서는 구비문학의 전승 과정, 즉 구비문학이라는 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문학을 구비문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요 작품은 맨 처음부터 지금처럼 이렇게 쓰면서 기록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온 게 아니라 평민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민요, 노래가 나중에 조선시대 때 한글이 창제되면서 기록으로 남겨진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비문학의 전승 과정을 청산별곡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 청산별곡이 갈래상 고려가요에 속해요. 자, 좀 잠시 뒤에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요 고려가요라고 하는 우리 전통 이 갈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선 내용상 특징이라고 했지만 내용상 특징 플러스 형식상의 특징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여러분. 349쪽입니다. 청산별곡. 자, 보면요, 여러분, 우선 지은이를 볼게요. 보면 이렇게 작자 미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당연히 작자 미상, 작가는 이 작품을 쓴 사람은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즉 구비문학, 옛날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 노래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 맨 처음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작품 읽어보기 전에요, 우선 청산별곡의 갈래에 속하는 고려 가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구석에다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 위에다가 쓸게요. 자, 고려 가요. 이거.
자, 보면 얘의 갈래 이름은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라고 하는 갈래에 속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청산별곡인데요. 고려가요는 뭐 고려소교라고도 불리긴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고려가요는요, 어느 시대 때에 지어져서 불러진 노래일까요? 즉 갈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려시대 때에 지어지고 고려시대 때 향유되기 시작했던 작품입니다. 자, 그런데 얘 구비문학이라고 했어요. 자, 고려시대에는 아직 한글이 창제되기 전이잖아요. 물론 고려시대 전에도 여러분 신라시대의 고유한 문학 갈래인 향가가 널리 불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통일신라 시대가 끝나고 고려시대가 되잖아요. 자, 근데 고려시대는 보면, 문자를 쓸 수 있는 양반들, 지식인들이 있었고요. 한자를 알지 못하는 평민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 평민들은 기록을 통해서 문학을 짓거나 향유하지는 못했지만, 입에서 입으로 자기들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만의 문학을 가지고 향유를 했다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고려가요예요. 그래서 고려가요는요, 주로 양반, 지식인이 아니라 평민들이 주된 지은이, 작가층이면서 이 고려가요를 즐겼던 향유 계층입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옆에다가 쓸게요, 간략하게. 선생님도 오랜만에 글씨를 쓰니까 약간 어색하네요. 볼게요. 자, 고려가요는 평민들이 주된 작가층이면서 향유층입니다. 그래서 문자가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구전을 통해서 전승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평민들이 주된 작가층이기 때문에 평민들의 삶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이 당시에 고려시대 때 평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고려가요예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 뭐 평민들의 어떤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이별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평민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바라봤던 뭐 자연의 모습을 예찬한다든지 등등등등. 그래서 이들은요, 본인들의 삶, 즉 평민의 삶에 드러나는 정서를 굉장히 잘 이 작품에다가 담았어요. 그래서 평민의 삶에 드러나는 정서가 이 고려가요에 잘 보인다. 그래서 평민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가요가 문학사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왜 보면은 보통 이렇게 양반들, 지식인들이 막 남녀 간의 뭐 사랑, 애절한 사랑, 뭐 뜨거운 사랑, 이별 후의 슬픔, 뭐 이런 어떤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에 대해서 노래하기보다는 지식인들은 약간 뭐 학문의 길을 걷는 것에 있어서의 뭔가 뭐 포기하면 안 된다, 끝까지 뭐 걸어야 된다, 약간 이런 의지라든지 아니면 뭐 왕에 대한 충성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을 많이 썼는데, 평민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헤어졌어, 너무 막 애가 끊어지게 슬퍼, 이런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 뭐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 문자가 창작되기 전에는, 즉 고려시대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 고려가요는요, 민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민요라는 게 백성 민자의 노래 요자잖아요. 백성들이 입에서 입으로 불렀던 노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얘를 기록으로 남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고려시대가 끝나고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조선에는 한글이 창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고려시대에 이제 한글이 창제되고 나서 고려시대에 불려졌던 어떤 문학 작품들, 민요들을 이제 궁중에서 약간 정리를 해서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얘는 한글 창제 이후에 문자로 정착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또 보면 왜 갑자기 조선시대에 들어서서 왜 갑자기 고려시대 때 민요 노래를 왜 수집을 해서 기록을 남겼지? 싶잖아요. 왜냐면 조선시대에 뭐 그런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오늘날로 따지면 고위 공무원들이 왜 백성들이 불렀던 이런 노래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들의 입장에서는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작품을 왜 수집해서 기록으로 남겼을까? 자, 왜 그랬냐면요. 궁중 이제 뭐 잔치나 연회나 뭐 이런 뭔가 축하할 만한 그런 연회 자리가 있었을 때 이제 고려시대 때 불려졌던 이런 민요를 가지고 와서 얘를 좀 세련되게 다듬고 여기에 뭐 악기랑 뭐 이런 노래들을 더 붙여서 궁중에서 이렇게 축제나 연회를 할 때 얘를 노래로 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궁중 음악으로 좀 쓸만한 옛날 노래들 없나? 하다 보니까 이 고려가요를 정리를 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건 그냥 여담이에요. 이 과정에서 보면요, 고려가요는 서민들, 그러니까 평민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선생님이 그냥 사랑, 이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내용들 중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노골적이고 약간 좀 저속한 내용의 사랑 이야기, 뭐 남녀간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궁중에서는 얘를 노래로 부르기에는 노래 가사가 너무 저속해, 수준이 너무 떨어져. 약간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문헌에서 좀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고려가요 중에서도 너무 저속한 내용은 좀 많이 삭제가 됐다. 뭐 요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때 평민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로 불렀던 구비 문학인데요. 이게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궁중음악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과정에서 한글로 창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지금 요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고려가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자, 보면 1년, 2연, 3연, 4연 뭐 요렇게 있고요. 다시 지울게요. 뒤로 넘어가면 5, 6, 7, 8, 8년까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잠깐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1년부터 4년까지만 봐도 보입니다. 자, 반복되고 있는 행이 있거든요. 자, 어떤 부분이죠? 그쵸? 마지막에 나오는 얄리얄리 얄라형 얄라리 얄라 라고 하는 요 부분이 지금 반복이 됩니다. 자, 요렇게 반복이 되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복이 되는 후렴구가 있는데요. 자, 이 후렴구는 고려가요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고려가요에는 이렇게 후렴구가 붙는데요. 우선 후렴구부터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후렴구는 이 작품의 내용과는 굉장히 무관한 내용이거든요. 자, 보면 여러분 얄리얄리 얄라 형 얄라리 얄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얘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설령 물론 후렴구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고려가요에는 다른 후렴구가 붙거든요. 그 후렴구 자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후렴구도 있지만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이 후렴구는 이 작품 자체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후렴구가 고려가요에 이제 연마다 붙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후렴구는 뭐냐? 자, 옆에다 정리를 할게요. 얘는 후렴구입니다. 얘는 고려가요의 특징이에요. 고려가요는 다 분절마다 후렴구가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요. 얘는 첫 번째 특징. 고려가요의 형식적인 특성을 드러냅니다. 고려가요라면 요 후렴구가 다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얘는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런 후렴구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의미 없는 후렴구를 붙여놨느냐. 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동일한 문장이 매 연마다 반복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죠? 그죠?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운율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두 번째 특징. 특정 시구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운율을 형성하고요. 리듬감을 형성하고요. 그래서 노래에서 리듬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뭔가 부르는 사람, 듣는 사람의 흥을 돋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운율을 형성하기도 하지만요. 또 운율 형성과 관련 있는 게 뭐냐. 보면 특히 이 얄리얄리 얄라샹 얄라리 얄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여러분 자음이 있죠. 뭐죠? 저 리을과 이응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얘는 갑자기 문법 얘기로 돌아가지만 우리 1학기 때 자음 특징 배웠을 때 얘 울림소리에 해당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성대가 막 울리면서 소리가 나는 자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대가 울리는 리을, 이응, 음을 통해서 뭔가 좀 가볍고 뭔가 밝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띄우고 운율감을 형성해주고 밝은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요런 특징이 있고요. 또 매 연마다 마지막 행으로 요 후렴구가 붙기 때문에 이 후렴구가 붙었다는 것은 이제 1년 끝났구나. 또 막 노래 부르다가 얄리얄리 얄리야성 요게 나오면 이제 두 번째 구간 끝났구나.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연을 분절해주는, 그러니까 구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매 연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뭔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 형식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통일성이 있어지고요. 그리고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후렴구의 특징이 있어요. 자, 보면 고려가요 형식적 특성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이 작품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무관한 후렴구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는 견해가 굉장히 이렇게 이제 정설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얘 원래 평민들이 고려시대 때 불렀던 민요잖아요. 그래서 민요는 원래 뭐 살얼이랐다, 뭐 청산의 살얼이랐다,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곤이러 울어라 새여, 뭐 이런 식으로 노래가 불려졌다가 얘가 한글 창제 이후에 궁중의 어떤 음악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궁중 음악으로 들어오면서 궁중에서 이제 이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민요를 궁중의 어떤 연회에서 쓸 수 있는 노래로 가다듬는 과정에서 달라붙은 부분이 후렴구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후렴구는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즉 조선시대의 문자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덧붙여진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후렴구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후렴구는 이 본문의 내용, 원래 이 민요의 내용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앞으로 1년부터 8년까지 살펴볼 때에는 후렴구를 따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년부터 한번 작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년입니다.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자, 보면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살얼이랐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 살얼이를 뭐 어떻게 해석할 거냐? 뭐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뭐 첫 번째는 뭐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소망의 의미. 그래서 살얼이랐다. 그래서 살고 싶다, 살고 싶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뭐 의지의 표현으로 살리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살리라, 내가 뭐 청산에 살리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청산에 살겠노라, 뭐 살고 싶어라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자, 보면요, 살얼이였다, 즉 살겠노라.
그 다음에 청산에 살얼이 났다. 청산에서 살겠노라 아니면 살고 싶구나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얘는 청산에서 살고 싶다라는 어떤 화자의 소망을 담고 있는 가사로 보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선 보면 청산이라고 하는 요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를 말하는 건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화자가 살고 싶어하는 공간, 즉 화자가 뭔가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상향이기 때문에 살고 싶다는 거겠죠. 그래서 요 청산은 화자의 이상향입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어떤 이상향을 꿈꾼다는 거는 현재 자신이 속해 있는 그 현실의 어떤 세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곳을 도망쳐서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상향이면서 도피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또 밑에 머리랑 다래랑 먹고, 그래서 얘는 지금 뭐 머루, 다래라고 하는 음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소박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소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청산에 살얼이 났다. 청산에서 살고 싶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1년은요, 우선 왼쪽에다가 적을게요. 청산에 대한 동경이거든요. 즉, 나 지금 청산에서 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형식적인 부분을 살짝 볼게요. 보면 얘 반복되는 부분 많죠.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자, 보면요. 비슷한, 잘 보세요. 비슷한 내용. 살얼이 났다. 비슷하죠. 그런데 가운데에 청산에라고 해서 요 부분만 살짝 내용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런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요. AA, B, A의 구조라고 하거든요. 문장 구조. 왜냐면 이게 우리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구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A에 해당되는 게 살얼이 났다겠죠. 그래서 보면은 살얼이 났다. 비슷한 내용이 나오다가 갑자기 청산에라고 해서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살얼이 났다. 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문장의 어떤 운율감을 형성을 해주고요. 또 자세히 보면 얘를 읽다 보면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이렇게 읽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끊어보고요. 이 앞에도 보면은 얘 세 글자. 그 다음에 얘 세 글자. 그 다음에 뒤에 두 글자. 얘도 청산에 세 글자. 살얼이 세 글자. 뒤에 났다 두 글자. 그래서 세 글자, 두 글자 요렇게 반복이 되는 것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글자 수의 배열이었거든요. 그래서 읽을 때 살얼이 났다. 이렇게 세 개의 덩어리로 끊어서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또 보면은 세 글자, 두 글자 요렇게 332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를 세 개의 덩어리로 끊어서 읽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3음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332조의 3음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통해서 1년에서는 더욱더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연으로 넘어갈게요. 울어라 새여. 자고 일어 울어라 새여. 자, 보면요. 울어라 새여. 물론 여기 1번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중에서도 1번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울어라 새여. 그래서 우는구나 새여. 그다음에 자고 일어 울어라 새여. 자고 일어나서 너 지금 울고 있구나 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새라고 하는 게 정말 울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운다는 거는 뭔가 슬프거나 마음이 아플 때 눈물을 흘리는 행위가 우는 거잖아요. 사실 새는 우는 게 아니라 지저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듣고 있는 화자의 심정이
뭔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 새도 나처럼 지금 울고 있구나 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이때의 새는 물론 새는 그냥 지저귀는 거겠지만 화자가 지금 마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쟤도 지금 나처럼 슬픈가 보네, 쟤도 나처럼 마음이 안 좋은가 봐, 뭐 이런 식으로 화자가 동병상련을 느끼는, 그러니까 나처럼 지금 슬퍼한다, 그런 감정이입의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느냐? 널라와 씨름한 나도 자곤 일어 우니로라. 자, 보면 널라와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널라와 이때가 너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보다 씨름이 한이라는 게, 하다라는 게 옛날에는 많다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너보다 씨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울고 있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얘가 운다는 거는 화자가 뭔가 마음속에 슬픔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어는 화자의 어떤 삶의 비애, 슬픔과 고독,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볼게요. 근데 이렇게 뭔가 현실이 슬프고 고독하고 하다 보니까 청산에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이때 가던 새도 날아가는 새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갈고 있는 밭이랑, 즉 화자가 만약에 농부라고 치면 얘가 갈고 있는 밭을 본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선 날아가던 새라고 한번 해석을 할게요. 날아가던 새를 본대요. 근데 그 새가 물 아래로 날아가고 있는 새를 바라보고 있대요. 자, 지금 보면은 이때의 새가 가고 있는 여기 물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요, 청사는 아까 화자가 꿈꾸는 이상향, 도피처였잖아요. 근데 이 새가 가고 있는, 그리고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청산과는 대비되는, 어떤 청산이 이상향이라면 얘는 현실의 어떤 속세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날아가던 새가 어떤 속세에 해당되는 그 물 아래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자가 지금 잉 묻은 장글란을 가지고 물 아래에 가고 있는 새를 바라보고 있대요. 자, 그럼 보면요, 얘는 어떻게 보면 얘가 왜 속세를 바라보고 있지? 라고 하는 걸 보면 약간 미련이 있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세에 대한 어떤 미련도 보여준다. 자, 그럼 여기서 잉 묻은 장글란이 뭐냐? 이렇게 또 세 가지로 해석이 돼요. 왜냐면 이따 보겠지만 화자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끼가 묻어있는 쟁기,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쓰는 도구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도구에 이끼가 묻어있대요. 그래서 이끼가 묻어있다는 건 그만큼 이 도구를 쓸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내가 바라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날이 묻인 병기가 무기를 가지고 바라본다. 아니면 세 번째, 이끼가 묻어있는 은장도는 왜 여인들이 위급한 상황에 자신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다녔던 조그만 칼이잖아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1번으로 해석을 할게요. 그래서 이끼가 묻은 그 쟁기를 가지고 내가 물 아래에 날아가고 있는 새를 바라본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연에서는 얘가 청산, 이상향을 노래하고 있기는 하지만 약간 현실 세계에 미련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연 볼게요. 일인공 저인공 하야, 즉 내가 이럭저럭
지내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낮이란 얘는 낮이거든요. 낮은 디네와 숀더, 즉 낮 시간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낮 시간은 잘 지내왔지만 그 다음 오리도 가리도 없은 밤이란, 즉 이번엔 밤의 시간이 왔어요. 근데 낮에는 뭐 이러쿵저러쿵 내 할 일거리 소일거리 하면서 어떻게든 잘 지나갔는데, 왜 우리 그렇잖아요. 마음이 안 좋을 때 낮에는 친구랑 시간도 보내고 뭐 나 혼자 어디 뭐 쇼핑도 가고 커피도 마시고 이러다 보면 낮 시간은 금방 가는데, 밤 아무도 나한테 연락을 하지 않고 뭐 어둠이 깔린 그 밤 시간은 우리한테 더 외로움을 많이 주잖아요. 즉 오는 이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는, 즉 나 혼자 있는 거겠죠. 이런 밤의 시간은 또 어띠호리요, 즉 밤은 내가 어떻게 지내냐, 어찌하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뭔가 화자의 어떤 고독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사연에서는 고독의 시간, 힘든, 절망적인 고독, 그리고 내가 거기에 너무 슬프다, 슬프게 한탄하고 있다, 그래서 비탄,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년과 4연 지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5연입니다. 어디라 던지던 돌고, 누리라 맞이던 돌고, 미리도 괴리도 없이 맞아서 운이로라. 자, 보면은 우리가 좀 대충 해석할 수 있어요. 화자가 지금 뭘 맞아서 울고 있죠? 그렇죠. 돌을 맞아서 울고 있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어디라 던지던 돌고, 즉 어디에다가 던지던 돌이냐, 누리라 맞히던 돌고, 누구를 맞추려고 했던 돌이냐. 즉 이 돌이라고 하는 거는 화자가 맞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누군가가 돌을 던졌다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나에게 주어진 운명, 근데 이 운명이 나를 맞췄어요, 돌이. 근데 내가 그거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나의 운명 때문에 더 슬프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돌 위에다가 쓰겠습니다. 얘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뭐 내가 나의 의지로, 노력으로 내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건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화자는 더욱더 한스럽겠죠. 자, 그러면서 미리도 괴리도 없이, 즉 미리도, 자 미워할 사람도, 괴리도, 게다가 사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즉 내가 돌에 맞아서 울고 있구나, 울고 있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운명이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자의 고통스러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우는 것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운명적으로 체념을 했다. 내가 운명 받아들인다, 체념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5연을 정리하면요. 본인의 삶의 운명에 대한 체념입니다. 글씨가 날아가네요. 운명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였다. 자, 그 다음에 6년 가겠습니다. 살얼이 났다. 바다에 살얼이 났다. 자, 얘는 1년과 비슷하죠. 이번에는 바다에서 살고 싶대요. 그럼 이때의 바다도 청산과 마찬가지로 이상향, 도피처겠죠. 자, 이번에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나무작이,
구조개, 이것도 소박한 음식이거든요. 아까 머리랑 다리처럼. 그래서 뭐 나문재, 굴, 조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먹으면서 내가 바다에 살고 싶구나, 살겠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년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얘는 바다에 대한 동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년입니다. 가다가 들오라. 즉 들오라는 듣노라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화자가 가다가 들었대요. 즉 애정지 가다가 듣노라. 애정지라고 하는 것도 단어 뜻이 나와 있는데요. 교과서에 뭐 외따로 떨어져 있는 부엌이라고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이 외딴 부엌을 지나가다가 듣노래요. 즉 근데 도대체 무엇을 듣느냐? 자, 밑에 볼게요. 사슴이 짐대에 올라셔 해금을 켜너를 들오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해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혀거를 얘는 켜는 것을, 즉 해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듣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자, 이 모습입니다. 사슴이 짐대에 올라셔 라고 있는데요. 얘는 해석이 또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가장 주된 해석은 뭐냐면 얘 사슴이거든요. 사슴이 짐대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로 만든 긴 막대기예요. 즉 사슴이 그 장대 위에 오라셔, 즉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걸 듣겠대요. 즉 여러분 보면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사람도 아닌 사슴이 그 해금을 켤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내가 그거를 듣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사슴이 이런 행위를 하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내가 바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기적을 바라는 절망적인 절박한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기적을 바랄 만큼 내 마음이 너무 절박하다, 이 현실이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주된 해석이고요. 또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이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사슴이가 원래는 요거 사람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것,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건데 기록을 잘못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뭐 사람이 뭔가 제주꾼처럼 어떤 대나무 위에 올라가서 켜는 것, 이거를 내가 듣겠다라고 하는, 뭐 내가 연주를 들으면서 괴로움을 잊겠다, 뭐 이런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사슴이 짐대에 오르겠다고 했는데 이 사슴이 약간 사슴의 분장을 한 광대, 왜 우리 서커스나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꾸미고 화장 같은 거 하고 막 탈수고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뭔가 당대의 어떤 노름? 이런 모습을 보고 쓴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기적을 바라는 절박한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7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8년입니다. 가다니 배부른 독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자, 무슨 말이냐? 가다가 보니까 배부른, 즉 배가 불룩하게 부른 독, 우리 이렇게 뭐라고 하죠? 독 있잖아요. 장독 같은 거. 그 독에다가 설진, 즉 덜 익은 그런 강수, 술을 빚으래요. 저도 보면 이거 여기 배부른 독에다가 우리 술 좀 빚어라, 진한 술을 빚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술이 나왔어요. 강수. 자, 그래서 보면요, 또 뭐라고 했느냐? 조롱곳 누룩이 매와 잡사와니 내 어띠하리 있고. 조롱곳 누룩이, 이게 무슨 냐? 조롱밭꽃처럼 누룩이 매워서 잡사와니, 즉 술이 나를 붙잡으니 내가 어찌하겠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사람 계속 지금 술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술을 빚어라, 이 술이 자꾸 나를 붙잡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술은 화자가 뭔가 삶의 괴로움을 잊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야, 내가 술을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이 술이 나를 붙잡는 거야. 이 술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떤 현실을 바꾸려고 막 이렇게 의지적으로 애쓰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냥 체념하고 있는 체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8년은 술을 통해서 고뇌를 해소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을 보면요. 뭔진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이 뭔가 좋지 않아서 화자가 청산, 바다라고 하는 이상향에서 내가 살고 싶다라고 소망을 노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현실에 대한 미련도 보이고요. 이거를 본인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약간 체념적인 모습 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술을 잊고 내가 이거를 다 잊어버리겠다, 아니면 술을 먹고 내가 괴로움을 잠시라도 잊으려고 하는 그런 뭐 절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게 8년까지인데 1년에서 4년까지는 청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청산 노래라고 하기도 하고요. 마지막 5년에서 8년은 바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서 바다 노래라고도 해요. 그래서 1년에서 4년, 5년에서 8년이 약간 짝꿍처럼 짝을 맺는다라고 하는데, 그때 보면 그렇게 본다면 사실 요 5년이란 6연이 순서를 바꾼다면, 그럼 살얼이 났다, 바다래 살얼이 났다, 얘가 지금 얘 1년이랑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어디로 던지던 돌고 누리라 맞이던 돌고 이렇게 약간 반복되는 모습이 또 2연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얘가 이렇게 좀 쌍을 제대로 이루려면 5연과 6연의 순서를 조금 바꿔주면 그게 좀 더 시상의 전개가 더 자연스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좀 중간중간 선생님이 더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오늘은 이렇게 청산별곡의 어떤 주된 해석 내용을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